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여러분 혹시 서울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신조어인데 케이크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중국 젊은이들이 이 한국에 대한 느낌을 잊지 못해서 서울병이라는 신조어가 있는데 이게 아주 넓게 퍼지고 있대요. 네, 서울병. 그만큼 서울이 좋았다, 대한민국이 좋았다는 이야기겠죠.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실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 회복된 2022년부터 중국인 방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해서요. 지난해 약 4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병을 호소하는 이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도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잇따르는 아동 유괴 미수입니다. 네, 최근 아동을 노린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요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굉장히 크죠. 네. 우리 아이가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호신용품 판매가 불티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상황인데도 어떻게 유괴 미수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틀 전이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50대 남성이 음료수를 사주겠다, 같이 게임하러 가자며 초등학생 4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지난 8일에는 경기도 강명에서 귀가 죽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끌고 가려고 한 10대 고등학생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알바할래? 라고 접근해서 차에 태우려고 했는데 아이가 또 지혜롭게도 거부하면서 차량 번호를 보내려고 하니까 곧바로 도주하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60대 남성이 짜장면을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아이의 팔을 끌고 데려가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안산, 인천, 전주 이렇게 전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가해자도 1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했고 네. 또 범행 동기도 가지각색이었어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항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경계심이 좀 늦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와 유괴 미수는 319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1.3개 꼴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입니다. 지난해 약취 유인 범죄 피해자 연령을 보면요. 전체 302명 가운데 7세에서 12세가 130명으로 4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치안만큼은 정말 안전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 유괴 관련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 두려워집니다. 근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책은 좀 마련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아주 가장 기본인데요.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유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범죄 전력과 범행 동기 등을 분석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 청구해서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초등학교에 경찰 5만 5천여 명을 투입해서 순찰을 강화한 상태고요. 전국 아동 안전 지킴이를 410명가량 증원을 해서 총 11,200여 명을 어린이 약취 유인 방지에 집중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야죠. 네. 그 어른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자발적 가입자 80만 명 육박입니다. 네, 국민연금과 관련된 소식이죠.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혹시 두 분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미 가입자? 이미 가입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들어있는데 임의로 그렇죠. 가입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소득이 있거나 네. 할 경우에는 직장 가입 아니면 지역 가입 이렇게 의무 가입자 대상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당연히 의무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임의 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제가 그냥 가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입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 5월 기준 78만 6,9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발적 가입자는 크게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임의 가입자는 직장이나 지역 의무 가입자가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스스로 희망에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장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취업 전인 성인 자녀에게 국민연금 가입하도록 부모님들이 돕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가입 기간이 40년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액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찍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름아름 도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77만 명 가운데 임의 가입자는 31만 한 2,300명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약 80%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40, 50대 전업주부들이 사적연금보다는 국민연금이 나중에 노후 소득 보장에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런 임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임의 계속 가입은 어떤 경우예요? 임의 계속 가입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5월 기준 임의 계속 가입자가 한 47만 명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60세가 됐는데도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럴 때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임의 가입해서 몇 년 더 늘려서 10년 채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보험료를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60세가 지나면은 국민연금 더 납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65세부터 보통 이제 받게 되는데요. 내가 더 보험료를 납부해서 더 많은 연금을 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60세가 지나서도 국민연금을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이제 65세 미만까지 자연스럽게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다만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직장 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의 보험료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임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쪽에서 절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직장 다니고 있는데 임의 가입 60세 이상이 됐는데도 계속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험료 전액을 다 내셔야 한다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언제 고갈되네, 뭐가 문제네, 맨날 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임의로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이 8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소식도 색다르게 들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세 번째 모닝픽 바가지 요금 차단입니다. 네, 뭐 국내에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가지 요금 차단 이거 무슨 말일까요? 다음 달 경주에서 네. 굉장히 큰 국제 행사가 열리죠. 네. 예, 2025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이미 막 예고가 되기는 했지만 미중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약 3만 명이 이 기간 동안에 경주를 방문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관광객이 늘어나거나 방문자가 늘어나면 특히 이제 이번에는 각국 정상급들 인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커서 일반 관광객이 갈 곳이 사실은 조금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 그렇죠. 이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경주시가 그래서 바가지 요금 근절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문단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보문단지 일대 숙박요금 바가지 경주의 미래를 좀먹습니다. 또 숙박요금은 투명하게 경주 바가지 요금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경주시가 주요 도로 한 20여 곳에 직접 이렇게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노력 덕분일까요? 처음에 이제 바가지 요금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건 좀 오해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35만 원인 숙박 요금이 뭐 9배까지 치솟는 얘기까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부 업소는 이런 노력 덕분에 5만 원대 객실을 64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가 다시
원래 요금으로 내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국제적인 이벤트잖아요 지금. 네. 이게 경주에서 열리는 건데 우리가 또 바가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바가지 요금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지 이걸 어떻게 좀 진짜 바로 잡을 방법이 없나요? 바가지 요금이야. 그럼 가가지고 단속해가지고 벌금 팍팍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요금이라고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바가지 요금이 있다 하더라도 바가지라고 얘기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을 내가 이만큼 받겠소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그래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그만큼 돈 내겠습니다. 이러면 그걸 어떻게 단속하겠어요? 그쵸. 당사자들 간의 합의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데다가 또 단속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은요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규정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된 가격과 다른 요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건 소비자를 기망한 것이다 이러면서 단속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간의 합의에 따라서 요금을 받는 거 이걸 어떻게 단속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큰 국제 행사가 열릴 때 바가지 요금을 받게 되면 국격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국격도 떨어지고 천년고도 경주의 이미지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좀 자발적으로 근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경주시는 과도한 금액 표기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정정하도록 업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 건데 수요가 몰리면 공급이 딸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10배씩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무리죠. 어느 정도야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번째 모닝픽 필수 코스된 K 편의점입니다. 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광 일정을 짜잖아요. 근데 그 일정에 있어서 편의점이요. 빼놓을 수 없는 코스라고 합니다. 요즘 캐대원 열풍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캐대원에 뭐 나오는 뭐 주제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K-팝이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막 전 세계 차트를 휩쓸고 있다 이런 얘기들 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혹시 명동 가보셨던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난립니다 정말. 저는 명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데 그렇죠. 뭐 학교 근처이기 네, 때문에 네. 야 대단해요. 진짜 정말 외국인 반 많죠. 한국인 반이에요. 맞아요. 네. 저도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국적도 굉장히 다양해요. 맞아요. 특히 서양 쪽, 유럽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객도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올해 한국 관광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2천만 명이 넘어서 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 꼭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편의점 외국에도 다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일본 가면 편의점 가는데 뭐가 신기하다고 이렇게 편의점에 꼭 들리려고 할까? 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가서 꼭 사려고 하는 물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라면 아닙니까? 편의점 라면. 편의점 라면. 그거 그렇죠. 다른 나라에는 없지. 그것도 굉장히 매운 그 뭔가 이렇게 불타는 닭으로 만든 그 편의점 라면 인기고 제가 아는 거는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긴 통통한 바나나 우유 굉장히 인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 라면만 말씀하셨으면 제가 실망할 뻔했어요. 맞추셨어요. 맞추셨는데요. 라면은 이제 수출도 많이 되잖아요. 네. 굳이 한국 편의점 와서 그거 먹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한국 한강변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렇죠. 이건 맞아요. 일종의 체험 관광 네. 형태니까 자동 가능하겠죠. 조리하는 거. 그렇죠. 그런 라면은 괜찮지만 외국 사람이 이제 라면 못 먹어가지고 한국 편의점 와서 라면 먹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통한 항아리 모양의 바나나 우유 우유가 그렇죠. 그렇게 인기가 그게 외국엔 있다 없는 그래요. 그거 엄청 근데 수출 많이 된대요. 어. 한 30여 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국 편의점 가가지고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뭐 이런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의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나나 우유 다음에 뭘 찾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반숙란이라 그래요. 반숙 계란. 아 그래요? 그거 맛있는데? 그거 맛있긴 하지. 맛있게 촉촉하고. 외국인은 이게 없나 봐요. 편의점 같은데. 그리고 맥주, 편의점 하이볼.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마시는 체험.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디저트 빵, 그릭 요거트, K-팝 앨범 이런 것들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관광, 유통,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 플랫폼으로 변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편의점 매출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브랜드 G사의 외국인 고객 매출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에 전년 동기 대비 66% 이상 늘었고요.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1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유통업계에는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특산품, 한식 간편식, K 콘텐츠와 협업을 또 강화해서 편의점 관광 트렌드를 더 확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명동 길가에 보면 토스트 가게가 하나 있어요. 네. 와, 줄을 그 토스트 난리예요. 먹겠다고. 오. 대단합니다 지금. 예. 자,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비 예보 나와 있는데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크고 튼튼한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낮부터는 전국에 비가 시작되겠고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양이 많겠습니다. 비는 아침인 지금 경북 동해안에 슬슬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차차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한때 집중호우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은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충청과 호남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50mm까지 집중됩니다. 비의 총량도 꽤 많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도 많게는 80mm 이상, 영남은 10에서 60mm 정도인데요. 밤새 내리다가 내일 수도권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기온도 잠시 오릅니다. 서울이 25도, 대전이 29도, 광주는 30도를 보이면서 수도권은 서늘하겠지만 그 밖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체감 31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더운 곳들이 있겠습니다. 기온 널뛰기가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참 곤란한 일이 많죠.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직장까지 관두고 간병하는 분들 왕왕 보게 되고, 또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어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간병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여러 정책을 통해서 이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제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간호조무사 자격 배출은 저희가 90만을 넘어 100만 간호조무사 배출되어 있고요. 협회 창립은 1973년도에 협회 창립이 되었고 올해 5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1일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로 정식 저희가 승인 받아서 현재 간호조무사는 그 중앙회를 중심으로 13개 시도회와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위원회 또 임상위원회 또 6개 저희가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요. 되게 간호조무사를 대변하고 있는 대표 단체입니다. 네. 현재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간호조무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격 배출만 봐서는 90만을 넘어서 이제 100만 시대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현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24만 명 정도만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앵커님들도 아프실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의원의 간호조무사 85%가 다 간호 인력의 85%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 16,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호조무사 이러면 그 단순히 간호보조 역할을 하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간호조무사 역시 숙련된 보건의료인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너무나 안타깝게 저희 간호조무사를 단순히 그 보조 인력으로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간호조무사는 국가 자격을 갖춘 숙련된 보건의료인입니다. 저희 간호조무사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과 여러 가지 직무교육을 통해서 저희 간호조무사로서의 직무 향상에 힘쓰고 있고요.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지만 1차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감독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조라는 인식보다는 숙련된 보건의료인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단 말이죠.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또 노인, 장애인, 또 여러 정신질환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또 요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온 법률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2026년 3월부터는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제공 인력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의료기관의 86%가 간호조무사로 이미 의사와 함께 진료보조 업무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 방문 인력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서도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역할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런 관련 법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15조에 따르면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로 수정하는 것을 저희가 개정 추진하고 있고요. 아울러 현재는 방문형 재가 간호 통합 서비스에도 간호조무사가 포함될지 아직 미지수에 있습니다. 방문형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그 내용에 역시 함께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간호조무사를 정식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양병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당직 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요양병원은 또 초고령 사회에서 환자의 여러 돌봄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당직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근무하려고 하는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요양병원의 당직 의료인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어서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당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야간 공휴일 또 근무 부담이 한쪽 직종에만 또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에 따른 법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고 실제로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네, 그 고혈압과 당뇨병 같이 만성 질환의 경우는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운동과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거쳐서 지난해 9월 3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그 여러 가지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또는 당뇨 또는 당뇨병 환자 중심으로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맞춤형 진료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서비스에도 지금 간호조무사들의 인력에서 좀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고혈압이나 이런 당뇨를 꾸준히 관리를 한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데요. 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이 사업이 잘 안착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는 1차 의료 만성기 질환 사업의 환자의 모니터링과 또 여러 가지 교육 및 상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 코디네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 대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86%가 간호인력의 간호조무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케어 코디네이터의 자격에 현재는 간호사와 영양사만 제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것들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간호조무사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함께 여러 가지 만성기 질환 환자의 관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 제도 또 여러 가지 진료 보조 업무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모든 간호조무사들이 다 그 관련 업무에 저희가 같이 케어 코디네이터에 포함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임상 경력 3년 이상 또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고 또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와 또 여러 가지 보상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간호조무사가 투입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미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저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간호조무사 이미 한 61%가 시범 사업에서 관련 업무를 다 담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환자 등록, 또 환자의 모니터링, 또 환자 상담, 또 케어 플레인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었고요.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제도적으로 투입이 되면 환자 곁에서 가장 가까운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조무사가 혈압 또는 혈당 또 여러 가지 복약 여부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또 의사에게 또 전달하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또 여러 가지 식습관, 운동, 합병증 등 예방법 여러 가지들을 다 저희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분들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간호조무사는 현재 국내에서 아주 유일하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학력 제한이 있는 직종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현재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한 자 또는 간호학원에서 공부한 자에게만 응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들은 2년제, 4년제에서도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고 또는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로도 사회복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저희 간호조무사는 유독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에만 국한해 놓다 보니까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학원에 가는 이런 불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맞이해주는 간호 인력입니다. 환자들이 보조 인력이다, 여러 가지 플레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성을 갖춘 보건 의료인이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꼭 인지해주시고 오늘부터 앵커님 두 분도 병원에 가시면 간호조무사님하고 저희가 따뜻하게 손 잡아주시고 함께 건강 지킴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간호조무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단백질과 칼슘 등 이렇게 골고루 공급하는 우유가 균형 잡힌 굉장히 대표적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완전 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뿐이 아니고 어른 건강도 지켜주는 아주 주요 식품인데 그 특별한 가치 함께 확인하시죠. 성장기 아이들의 든든한 친구 우유. 매일 한 잔의 습관은 아이들의 키와 체력은 물론 온 가족의 활기찬 하루까지 지켜주는데요. 맛과 영양이 가득한 국산 우유의 소중한 가치를 지금 자세히 알아봅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는 한낮. 우유를 남다르게 사랑한다는 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인천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신나게 운동을 즐기는 이 가족의 정체는요. 인사 한번 할까? 안녕하세요. 6학년 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4학년 박시우입니다. 저희가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잠깐 짬 있을 때 운동하러 잠깐 나오곤 해요. 성장기 아이들에게 땀 흘리며 즐기는 야외 활동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죠. 그래서 혜란 씨는 아이들을 위해 되도록 자주 밖으로 나간다는데요. 어라? 그런데 우리 아들 어딜 가는 거죠? 시야 뭐 하려고? 메뚜기 잡으려고요. 시우가 야외 활동을 더욱 좋아하는 이유, 바로 곤충 채집 때문입니다. 있다. 있다. 잡았어. 잡았어? 벌써? 응. 시우가 잡은 곤충은요? 방학개비 같아요. 개비. 응.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장부르 같은 유튜버 될 거예요. 유튜버? 곤충 박사가 아니라? 응. 그렇구나.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계속 실내에만 있으니까 뭐 비타민 D도 부족하고 체력적으로도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운동도 하고 곤충도 잡으며 에너지를 가득 충전한 아이들. 가벼운 발걸음과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목마른 아이들을 위해 그녀가 준비한 음료는요? 많이 더웠지? 응. 자, 우유 마셔. 잘 먹겠습니다. 운동 후 마시는 시원한 우유 한 잔. 우유 마니아 가족답게 다른 음료보다 우유를 더 즐겨 찾는다는데요. 우유가 키 크게 한다고 했는데 저 키가 작아가지고 우유도 맛있고 키가 크기 위해서 많이 먹어요. 우유는 유당이 있고 단백질이 있고 칼슘도 있고 지방도 있고 마그네슘, 인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다 골고루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ml에 200mg의 칼슘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의 식품에 칼슘을 많이 갖고 있는 식품들은 거의 없어요. 성장기 아이들 뼈를 성장시킬 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드셨을 때도 칼슘들이 잘 우리 몸에서 일정한 양이 있어야 될 때 그 칼슘을 공급해준 중요한 식품이죠. 다른 데서도 좀 우유를 먹나요? 예,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 신청하고 있습니다. 매번 꾸준하게 학교에서 우유를 챙겨주니까 그게 또 너무 안심이 되고 아이들이 체력적으로도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유 급식 받으면 좋아? 네. 여기서 잠깐! 우유 러버인 혜란 씨와 아이들은 과연 우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첫 번째 퀴즈. 우유는 착유 후 단 3일 만에 전국 어디서나 유통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저는 X요. X. 정답은 O입니다. 아이고, 어머님 혼자 틀리셨네요. 푸드 마일리지라는 거는 이제 식품이 생산이 돼서 소비자한테 오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어떤 의미냐면 신선도가 좋다는 의미예요. 우리나라 우유가 직접 생산이 돼서 3일 만에 저희 소비자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푸드 마일리지가 되게 짧은 식품이에요. 두 번째 문제. 국산 우유는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O. 정답은 X입니다. 엄마가 일부러 다 틀려주는 거야. 우리나라는 생산부터 유통까지 저냉장 상태에서 모든 우유가 유통되고 또 생산 보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콜드체인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소비자에 공급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유통기간도 짧게 가져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이들을 위해 솜씨 발휘를 해보겠다는 그녀. 우유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평소 그녀는 우유를 요리에 자주 활용한다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요리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바로 우유 치킨 카레. 밑재료 조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특별한 맛을 더해줄 우유를 넣을 차례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우유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유에도 체세포수와 세균수 1등급이고 그다음 국산 원유 100%.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와 세균수를 기준으로 등급이 나뉩니다. 국산 우유 1등급의 경우 체세포수는 20만 개 미만이고요. 세균수는 3만 개 미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꼭 이걸 보는데요. K밀크. 이걸로 된 것만 국산 우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검증을 거친 국산 우유에만 주어지는 인증마크인 K밀크. 우수한 품질의 국산 우유를 넣어 맛도 영양도 한 단계 올려주고요. 카레 가루까지 넣어준 후 충분히 끓여주면 우유 치킨 카레 완성입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요리는 우유 크림 스튜. 먼저 각종 채소와 전복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요. 냄비에 국산 무염 버터와 다진 마늘을 달달 볶다가 손질한 채소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재료. 국산 우유와 생크림 그리고 물을 더해 팔팔 끓여주고요. 바다의 우유라고도 불리는 대표 보양 음식 전복에 영양 가득 브로콜리까지 넣고 끓여주면 우유 크림 스튜 완성이요. 영양 만점 국산 우유에 엄마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 완성한 우유 특별식.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시우 하영 나와서 밥 먹어. 배 많이 고팠지? 일단 크게 한술 떠보는데 엄마표 신메뉴 과연 아이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니네 엄마 요리 잘해. 그냥 카레는 뭔가 텁텁한 맛이었다면 얘는 좀 부드러워졌어요. 얘들아 다음에 엄마가 더 맛있는 음식 해줄게.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고마워.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아이의 성장이 고민이라면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우유를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전해드릴게요.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소식들 재미있게 들려주실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핫한 연예계 소식 들을 준비 되셨나요? 귀 쫑긋 열으셨나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고 은밀한 연예계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콕콕콕 알려드릴 미담 전문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오르는 연예계 이슈에는 누구보다 냄새를 잘 맡는 개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연예 단신부터 시작합니다. 업 앤 다운. 네, 9월 넷째 주 업 앤 다운. 과연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업에는요, 두 번째 결혼, 그리고 다운에는 폄훼 논란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의 주인공 한 명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업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데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정글의 남자,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 김병만 씨입니다. 네. 지난 20일이었죠. 결혼식을 야외에서 했고 지금 이미 현재 이제 법적 부부관계인 이 아내, 지금 사진 보시죠? 이 장신의 아내의 손을 꼭 잡기도 하고, 사실 이제 두 아이가 있잖아. 이미 슬아에 큰딸, 작은아들 이렇게 있는데 두 아이를 화동 삼아서 그렇게 김병만 씨가 품에 안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객들의 연예인들 많이 왔더라고요.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처럼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먼저 김병만 씨와 함께 활동을 했던 단짝 이수근 씨가 사회를 맡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주 재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다녀온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수 K씨의 그리고 카피추 아시죠? 노래 이렇게 재밌게 만드시는 이 추대엽 씨가 축가로 분위기를 더 띄웠다고 해요. 여기에 개그계 선배 김학래 씨가 성혼 선언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배우 심영탁, 최여진, 여기 H.O.T 장우혁 씨 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사람의 결혼을 아주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국진, 김원효, 박성광, 예지원, 샘 해밍턴 씨 등 수많은 하객이 참석해서 김병만 씨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결혼식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아내분이 굉장히 키도 크고 수려한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아주 오래전이라고 그래요. 무려 2006년에 처음, 그러니까 막 19년 전, 거의 20년 전에 처음 만났고 이때 1년 넘게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김병만 씨 바꾸고 하면서 연락 못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다가 2011년에 이제 김병만 씨가 7살 연상의 다른 여성과 결혼했었죠. 또 혼인 파탄, 이거 뭐 전 국민이 다 알게 혼인 파탄 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두 사람 인연은 영영 끝인가 보다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하고 김병만 씨 어머니하고 인연이 이어져 있었고 그래서 그 인연으로 다시 김병만 씨하고 재회를 했다고 해요. 이후 두 사람 살림 합했고 지금 화동으로 나온 모습 보니까 김병만 씨 얼굴도 있고 엄마 얼굴도 있고 이렇게 딸, 아들 낳고 출산해서 제주도에서 쭉 거주해 왔고 어머 그래서 김병만 씨 보이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김병만 씨는 근데 최근까지도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김병만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딸을 가지고 있는 전처와 결혼을 하면서 이 전처의 딸을 자신의 친양자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이 별거를 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폭로가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김병만 씨 측은 이 전처가 김병만 씨 몰래 생명보험 24개에 가입해서 수익자를 전처의 딸로 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처는 생명보험이 다가 아니다. 이 안에는 일반 보험도 포함되어 있고 수익자를 우리의 딸로, 이 내 딸로 둔 것은 이 돈 때문이 아니라 절세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결과 202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죠. 이러면서 이혼을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앞서 제가 친양자로 전처의 딸을 김병만 씨 이름으로 올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친양자로 입양한 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김병만 씨가 최근에 파양 소송에서 또 하면서 날선 이 공방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김병만 씨가 승소하는 결과를 낳았고요. 이 현재 아내와 이 혼외자로 뒀던 두 아이들 역시 현재 자신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문제는 모두가 마무리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김병만 씨 그동안 가족을 꽁꽁 숨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운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운은 폄훼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최근 OTT 시리즈로 복귀한 4년 만에 복귀한 전지현 씨 얘기입니다. 드라마 잘 되고 있는데 왜 다운 스타일까? 지난 22일 홍콩의 한 매체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어요. 최근 방영 중인 그 드라마 속 대사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논란이 된 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전지현 씨가 맡은 역할이 극 중에서 유엔 대사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연기하고 있잖아요. 머리도 똑단발하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접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중국 이 누리꾼들이 이 부분만 딱 짤처럼 편집해가지고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우리를 뭐 전쟁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드냐? 이러면서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중국 이미지 훼손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걸 홍콩의 매체가 보도했네요.
이게 극중 대사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만큼 중국 내에서 전지현 씨의 그동안의 입지가 두터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지현 씨는요, 약 11년 전에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일명 치맥 열풍까지 일으켰었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한류 스타였기에 이 극중 대사 한 줄에도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진 게 아닐까라고 추측되어지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전지현 씨가 중국 고대 시인 이백의 시구를 읊는 이 장면을 두고도 발음을 일부러 왜곡했다라는 이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전지현 씨만을 타깃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전체를 지금 다 딴죽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 하면 이 드라마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다롄이 있거든요. 중국 다롄.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 가서 촬영할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걸 두고 또 중국 이 누리꾼들이 아니 지금 홍콩의 빈민가에 가서 일부러 어둡게 촬영해서 또 이 또한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이렇게 딴지를 걸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극 중에서 이 별 5개 있는 이 이제 레드 카펫을 문양의 카펫을 밟고 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걸 보고도 지금 혹시 우리 중국 국기를 니네가 발로 밟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딴지를 또 딴죽을 걸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반발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드라마일 뿐이고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일 뿐인데 지금 하나부터 10까지 그야말로 딴지 말씀하신 딴지를 걸고 있습니다. 중국 폄훼 논란 때문에요. 전지현 씨가 모델로 나선 브랜드에서도 뭔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이 전지현 씨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항의 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에 중국 내에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불매 운동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전지현 씨가 모델로 나선 글로벌 여러 브랜드 중에 화장품 그리고 시계 브랜드가 전지현 씨가 나오고 있는 광고 영상물 그리고 홍보물을 모두 철거했다라는 겁니다. 파장을 피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중국 내에서는 한한령으로 불리고 있는 이 한류 제한령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라는 또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실 중국에서요. 이 드라마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볼 수 없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봤다는 이 문제 제기하는 중국 폄훼 논란 주장하는 이 누리꾼들 봤다면 망을 우회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불법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본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아니 지금 불법적으로 시청해놓고 무슨 중국 폄훼 이런 이거 앞뒤 맞지 않다 너무 모렴치하다 이런 또 논란도 있는 거죠. 네. 예상치 못한 또 논란을 겪고 있는 전지현 씨 얘기까지 함께 했고요. 연예계 이슈 또 다른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다른 소식입니다. 별이 쏟아지는 부산으로 와요. 부산으로 와요. 아니 부산에 도대체 무슨 별이 떨어졌냐고요? 글쎄 스타들이 아주 우수수 떨어졌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대표하는 스타들부터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독들, 스타들이 모두 총출동한 부산 국제영화제 소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 주간 부산 국제영화제 소식으로 정말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소식 듣고 싶습니다. 네,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지난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쟁 부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첫 번째 경쟁작 대상은 누구냐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급 영화축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막작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 박찬욱 감독의 이 작품이 상영이 됐고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요. 어느 때보다 영화제를 찾은 스타들의 면면이 화려했는데 개막식에 이병헌, 손예진, 하정우, 한효주, 이성민, 박근혜, 유지태 씨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모두가 올라왔고요. 또 할리우드 배우 밀라 요보비치, 또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일본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이번에 저도 보고 와서 제가 팬심을 가득 채우고 온 감독이 왔습니다. 세계적인 거장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까지 참여를 해서 이 레드카펫이 더더욱 풍성해졌죠. 특히 개막식 중계되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몇몇 순간들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연예계 덕후 은영 씨의 코를 잠깐 빌려갔던 걸까요? 마침 제가 지금 2명 소개해드릴 건데 이분들을요 제가
다 만났어요. 우연히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으로 경쟁 부문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아침에서도 시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깜짝 등장상입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나이 벌써 30살이 됐는데 개막식 전에 레드카펫에서 많은 분들이 놀랐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블랙핑크의 리사 씨가 출품작도 없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딱 등장한 거예요. 사실요, 이 리사 씨의 등장 부국제 홍보팀조차도 행사 당일에 알았을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이 됐고 덕분에 중계를 본 팬들, 현장에 간 팬들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됐고 저는 리사 씨를 어디서 봤냐면 밤에 다들 술 드시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배우 강동원 씨 또 다른 남자 배우, 신인 배우들, 무명 배우들과 함께 제가 와인 드시는 모습을 봤어요. 안주 없이 보면서 뭐지? 앞으로 리사 씨가 한국에서도 연기를 하려나? 이런 기대 저 잠깐 해봤고 열애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사람, 부일영화상이 있었고 이건 34번째였는데 핸드 프린팅 행사에 정우성 씨가 지난해 나무주연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등장한 건데 그래도 사생활 논란이 있었는데 꿋꿋이 왔네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놀랐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어요. 멀리서 이렇게 보고 후배한테 야 저기 저 잘생긴 사람 영화배우 느낌 나는 저 남자는 누구야 이랬더니 선배죠. 노안이 심하십니다. 정우성이잖아요. 제가 핀잔 먹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게 한 이 부분 중에 애교 배틀 부분도 우리가 시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작은 신예은 씨였습니다. 이 신예은 씨가 이 레드카펫 그리고 이후에 이어진 개막식 생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자 이렇게 볼 하트, V 포즈, 손키스, 윙크 등 다양한 애교 세트를 이 순식간에 다다다다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카메라가 이제 싹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 장면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에르모 델 토로의 모습까지 딱 잡혔는데 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도 마찬가지로 신예은 씨처럼 보라트를 만들고 입술에 또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서 귀여운 이 애교를 보여줬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K-팝 데몬헌터스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이 애니메이션의 매기강 감독 그리고 배우 신은경 씨 등도 화면에 잡히니까 바로 하면서 보라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 관객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스타 누구였을까요? 이번에 말하자면 팬서비스 상을 제가 좀 시상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팬서비스 좋았지만 저는 오랜만에 7년 만에 영화 들고 아이 낳은 맞아? 이런 모습으로 등장한 손예진 씨 꼽고 싶습니다. 이 손예진 씨가 레드카펫에서부터 지금 보이시죠? 저 핑크 실크 드레스를 입고 쫙 저런 게 또 팬 서비스죠. 여기다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들 초청해서 이야기 듣는 액터스 하우스라는 이 행사가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있는데 이 액터스 하우스에 손예진 씨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손예진 씨 요번에 솔직하게 말했다. 입담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요런 게 팬 서비스죠. 영화제를 앞두고 모두가 혹독한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저도 닭가슴살 지겹게 먹고 등 운동 매일 했다. 운동할 땐 얼굴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지몸미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핑크 드레스 자태의 비하인드 스토리,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우리 이거 사실 묻고 싶거든요. 손예진 씨 보면은 옆에 이제 현빈 씨가 서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액터스 하우스 그러면 손예진, 배우, 연기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못 묻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면 관객들이 예의 있게 물었어요. 한 외국 관객이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재밌게 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렇게 현빈 씨란 말 입에 하나도 담지 않았지만 손예진 씨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왜일까요? 이렇게 능청스럽게 아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촬영했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거기다가 요즘의 사생활, 과거 얘기뿐 아니라 요즘 얘기도 들려줬는데 현빈 씨한테요. 이 앞두고 어쩔 수가 없다 앞두고 대본 좀 맞춰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럼 이병헌 씨 역할 대신한 거잖아요. 그런데 좀 못해. 이상하게 그러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혼을 냈다고. 현빈 씨가 욕을 먹었다고. 요런 아주 깨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팬 서비스상
받아도 됩니다. 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큰 호응을 얻은 또 다른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내외였는데요. 지난 20일 대통령 내외 역시 이 영화제를 방문해서 지난 20일 대통령 내외가 이 극장의 시간들이라는 영화를 관람을 했어요. 배우 고화성 씨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감독과 배우들이 함께한 이후 GV, 그러니까 관객과의 대화에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화 산업이 근본부터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영화 팬들을 흐뭇하게 만들기도 했죠. 반면에 팬들에게 다소 아쉬움을 남긴 스타들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야외 무대, 영화의 전당 야외 무대에서 이제 오픈 토크라는 행사가 열리거든요.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윗집 사람들 이 야외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감독 겸 배우 하정우 또 주연 공효진 김동욱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게 원래 시간보다 15분 늦게 도착을 했고 진행을 맡은 사회자가 이제 15분 동안 영화에 대한 설명도 하고 이제 막 이러다가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물론 미리 차가 막혀서 지금 늦고 있다고 해요. 얘기는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왕이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막 급한 마음에 빨리 그대로 이제 사회자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게 이어진 거예요. 바로 이 부분. 왜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요런 또 요거 아쉽다. 요런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요것도 판단해 보세요. 이제 이 하정우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야외였고 햇볕이 쨍쨍했습니다. 공효진 씨는 처음에는 끼지 않았는데 나중에 꼈어요. 이랬더니 아니 지금 행사에서 선글라스 껴? 요것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 끝나고 GV 있었는데 요때는 아무도 선글라스 쓰지 않았다. 요거까지 보태드릴게요. 네, 자 그럼 부산국제영화제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오는 26일에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 폐막식은 특별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부분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폐막식에서 부산 어워즈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대상, 감독상,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 배우상, 예술공헌상 등 5개의 상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의 이 심장이 된 부산국제영화제 끝까지 잘 마무리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소식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은영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요. 폭군과 셰프가 나오는 그 타임슬립 드라마가 아주 인기인데요. 그런데요, 이 폭군이 이분들의 음식 맛을 봤다면 과연 대령 숙수를 대령하라라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폭군도 셰프로 모셔갈 스타 베스트 3 대망의 3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이분은요, 이제는요, 옥동자보다 옥주부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바로바로 개그계의 셰프 정종철 씨입니다. 야, 정종철 씨 옥주부 하면 뭐 워낙 개그계에서 연예계에서 요리 잘하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 집밥 만들기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요? 주부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외식하는 요리도 어렵지만 집밥, 집반찬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닌데 개그계를 평정했던 우리 옥동자 정종철 씨가 집밥계까지 완전히 평정을 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데요. 정종철 씨 반찬 물론이고 국, 탕, 찌개, 뭐 간식, 야식, 면요리, 일품요리, 김치 막 다 잘하는 겁니다. 와. 정말 집 나간 이 폭군의 셰프도 불러드릴 그 집밥 레시피가 무려 100개도 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종철 씨는 대체 언제부터 옥주부로 불리게 된 거예요? 네, 2018년 경부터였습니다. 이곳에 이제 SNS에 1일 1 레시피를 올리기 시작한데요. 정말 만들기 쉬운 집밥 레시피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부분들을 시작으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집밥을 만드는 방법을 담은 책을 벌써 3권이나 출판을 하면서 자타공인 옥주부로 불리게 된 거죠. 특히 정종철 씨는 폭군도 셰프로 데려오고 싶은 이 악마의 재주가 있는데 저 같은 자취생이 참 좋아합니다. 요리법이 일단 쉬워요. 일단 뭘 만들 때 육수를 낸다거나 이런 게 없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이 생략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맛이 나는 정말 묘한 이 마법을 부리는데요. 이왕이면은 모든 요리를 30분 컷으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책을 좀 사봤는데 따라하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먹는 상상만으로 이렇게까지 배가 고플 수 있나 싶기는 한데 그 정종철 씨가 만든 것 중에서 대표
대표적인 집밥 메뉴 뭐가 있을까요? 아, 정종철 씨가 정말 애정하는 메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간장게장입니다. 이 밥도둑 간장게장 정말 특급 비결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맛보던 서장훈 씨가 이게 비린내 나는 걸 못 드시거든요. 글쎄 이거를 드셔보고는 폭풍 흡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종철 씨의 간장게장 소문에요. 인연이 없던 대장금의 이영애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글쎄 아니 이거 팔 생각 없냐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종철 씨 비주얼로 가장 많이 사랑받은 메뉴는 바로 레시피는 너무 간단한데 비주얼은 끝판왕인 양배추 치즈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맛이 아주 그냥 고급지다고 합니다. 이거를요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영상이요 글쎄 4천만 뷰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아주 달달하고 부드러운 가지덮밥, 새콤달콤 쫄깃한 도토리묵까지 세상에 뭐하는 레시피가 정말 너무나도 해먹고 싶은 레시피가 너무 많았어요. 배가 고프네요. 지금 보면 진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저런 걸 소개해 주는구나. 근데 정종철 씨가 옥주부가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아내에 대한 사랑 덕분이었다고 하는데 17년 전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 3남매와 아내를 위해서 옥동자에서 옥주부로 변신한 이유 저보다는 정종철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은 뭐든지 하고 뭐든지 가고 그랬었거든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는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눈이 처져 있고 눈가가 촉촉하고 그게 짜증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아내가 우울증이 심하게 걸린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한 건지도 몰랐고 이렇게 마음 아픈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일 나가려고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아내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어요. 문자가 하나 옵니다. 가방 안에 편지가 있어요. 읽어 내려가는데 이거는 편지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유언장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빠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거를 그 유언장을 다 읽고 나서요.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바로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아내 옆에 내가 있어야지 되겠구나. 네, 아내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집밥의 고수, 옥주부로 이렇게 거듭이 나게 된 거네요. 그 정종철 씨 덕분에 집안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정종철 씨가 일을 그만두고 이 아내와 밤에 내일 뭐 먹을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점차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과는 이 집밥을 통해서 같이 보내는 시간을 늘렸다고 합니다. 정종철 씨 SNS를 보면 아침에 가족을 위해서 뭐 고등어를 굽는 거라던가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요 캐나다에서 아들의 이 여자친구가 왔어요. 유학 중인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종철 씨가 이 아들의 친구의 내외가 아니죠. 내외가 아니죠. 예. 이 커플을 위해서 이 한식 한 상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저도 며느리 하고 싶습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늘었다고 해요. 저는 너무 연상이라 안 되겠죠? 네. 네, 스타 셰프 정종철 씨 얘기했고요. 2위는요? 네, 폭군도 셰프로 모셔갈 스타 2위는요. 바로 얼굴도 요리 실력도 갑벽한 월드스타 셰프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이야, 방탄소년단 진 씨가 2위를 차지했는데요. 특별히 2위를 차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미모로, 제가 미남 전문 기자잖아요. 미모로는 월드와이드 스타입니다. 그런데 음식 솜씨 같은 경우는 이 아이돌 중에서 정말 우주 대스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진 씨가 올린 음식 사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야. 네. 잘하네. 보시면 쌀국수부터 멘보샤, 스테이크 정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특히 저는 저 맨 아래 오므라이스 이게 데뷔 직후에 올렸었던 사진이에요. 숙소 생활 그리고 자취 생활로 10년 넘게 갈고 닦아서 어느새 제아의 고수가 되어버린 모습입니다. 네. 근데 진 씨가 이렇게 요리 잘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진 씨의 요리 스승님이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중식의 대가 이연복 셰프였습니다. 두 사람은요, 이 30살이 훌쩍
훌쩍 넘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이인데요. 이 진 씨가 공연을 마치자마자 분장과 이 사과머리 그대로 한 채 이연복 셰프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슬리퍼 차림으로 딸기만 전해주고 가는 등 그야말로 찐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하면 이연복 셰프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예쁘겠어요. 이연복 셰프도 선물을 이제 당연히 하기 시작하는데 진 씨에게 후라이팬, 냄비, 칼 세트 등을 선물을 해주면서 이걸로 음식 해봐라 이렇게 전수를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칼솜씨도 진 씨가 이연복 셰프한테 배웠대요. 그러면 진 씨의 주전공 요리는 중식이군요. 중식 아닙니다. 물회입니다. 사실 톰 크루즈한테 이 진이 이 물회를 추천했었고 실제로 톰 크루즈가 먹은 다음에 나 먹었어 진짜 맛있다 인증한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 진이 이 물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아니 낚시를 가서 직접 횟감을 떠다가 만든다. 노래에 진 씨 저 트로트 가수인가 싶은 노래가 있어요. 슈퍼 참치. 거기면 참치면 어떠하리, 뭐 광어면 어떠하리 그 노래 있잖아요. 이게 진짜로 잡아다가 횟감을 얻는다고? 세상에 이 손 뭐 이렇게 몇 미리, 몇 그램 이런 것도 없이 뚝딱뚝딱 물회 양념장도 만들어서 물회를 완성시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스승 이연복 셰프가 동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진 씨 저는 노래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괜히 동업했다가 살면 뉴스에 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두 분도 정말 훌륭한 셰프로 손색이 없는데요. 폭군도 셰프로 데려가고 싶은 스타 1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대망의 1위는요. 전 세계 속에서 이 한식 전도사가 된 분인데요. 아니 지난해요. 글쎄 한식 특강을 위해서 정말 미국 명문대학교죠. 스탠포드 대학교까지 다녀왔다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냐고요? 바로 요리계 교수님 류수영 씨입니다. 류수영 씨가 해외에서 요리 강연까지 했어요? 네, 마침 또 제가 부국제에서 이 소속사 이사를 만났는데 최근에 지금 어디 있어요? 부산에 안 오고 했더니 캐나다에서 K-엑스포에 가서 요리 강연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여러 프로그램 통해서 도미니카, 페루, 정글 다 갔죠. 여기서 놀라운 건요. 류수영 씨가 직접 대본하고 발표 자료 만들고 다 영어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영어 잘했어요? 잘하기도 했는데 이 통역의 오역을 방지하고 아주 선생님 붙여서 영어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네요. 네, 대단합니다. 근데 전문가로 이렇게 강연까지 그것도 영어로 나설 정도면 뭐 요리 수준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류수영 씨는 사실 본업은 배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요리 전문가로 더욱 유명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요리에 대한 열정이 정말 크다라는 게 한몫했는데요. 우리는 눈 뜨면 저 같은 경우는 너튜브부터 보거든요. 그런데 류수영 씨의 아침은 다릅니다. 눈 뜨자마자 요리 레시피부터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시대적 배경까지 공부를 하고요. 닭 요리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려 닭만 14kg을 실험으로 여러 가지 요리 시도를 해본 적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요리에 살고 요리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류수영 씨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요리 분야는 뭐예요?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시중 음식을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그러나 맛있게 한다 이런 건데 사진 보시면요. 파스타, 간장게장, 갈비탕, 찜닭, 치킨, 떡국 정말 식당에서 팔만한 건데 중요한 건 이걸 뚝딱 구현한다. 너무 쉽다. 그래서 류수영 씨의 본명이 어남선이잖아요. 요걸 따라서 어남선생 레시피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공개된 것만 3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속사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300개 정도가 아니라 1000개도 더 넘는 것 같다. 너무너무 많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다. 제2의 전성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이고 제주들도 많습니다. 타 셰프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난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현재 서울의 날씨는 범상치가 않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모이고 있고 바람도 순간순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우산은 꼭 챙겨주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를 보이고 있지만 습기가 차기 시작하면서 22.7도까지 체감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비는 아침인 지금 경북 동해안과 서해부터 출발했는데요. 앞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으로 차차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한때 집중 호우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충청과 호남에 내립니다. 시간당 20에서 50mm가 집중되겠습니다. 비의 총량도 꽤 많습니다. 경기 북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는 80mm 이상, 영남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내리겠는데요. 밤새 내리다가 내일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 대전이 29도, 광주가 30도를 보이겠는데요. 수도권은 한낮에도 다소 선선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들은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당분간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체감 31도 안팎까지 올라서 무더운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기온 널뛰기가 심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비가 제법 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네. 우산 좀 괜찮은 거 가지고 다니시나요? 네, 괜찮은 거라 하면 좀 크고 튼튼한 우산, 비가 좀 요란하게 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Save next Channel A